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르몬을 시작하면서 호르몬에 대해서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호르몬의 분비작용 중에 첫 번째가 피드백이었고 이 피드백은 주로 음성 피드백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 그리고 이 피드백을 하지 않는 호르몬은 거의 없다 라고 했어. 근데 그것 외에도 이 호르몬의 작용이 조금 더 있단 말이야. 그 호르몬의 작용을 지금부터 기량작용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볼까 해. 자,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기량작용의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율신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자율신경계라고 함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폐도 심장도 빠르게 움직이도록 했다면 부교감신경이 똑같은 자리에 작용을 하게 되면 폐나 심장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 있잖아. 기량이라는 건 바로 이런 면이야. 한 장소에서 두 개의 호르몬이 서로 반대 기능을 하는 호르몬의 관계, 이것을 기량작용이라고 불러줘. 자, 이런 기량작용의 예를 두 가지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혈당량 조절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피드백이라고 하는 간내는 거치는 호르몬이야. 순서대로 확인해 볼게. 내가 식사를 했어. 그래서 식후의 상태가 되었다. 식후라고 했더니 내가 혈당이 조금 높게 나타났어. 왜? 밥을 먹었으니까 혈당의 흡수가 높아졌을 거거든. 혈당이 높아졌다. 그래서 고혈당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이 자극을 먼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면 바로 간내에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간내에서부터 출발되어 호르몬을 조절할 거야. 자, 간내에서 혈당이 높아? 그러면 혈당을 낮추어 줘야겠네 라고 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이자를 표적 세포로 표적 기관으로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지. 그러면 이자에서 바로 베타 세포라고 하는 자리가 자극을 받게 되고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된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는 포도당을 무엇으로 바꾸는 역할이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저장할 수 있는 다당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 혈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혈당은 낮아지게 되겠지. 하염없이 낮아질 수는 없을 거야.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그럼 약 정상 범위까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정상 범위까지 낮아진 이 상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밥을 먹을 때가 다 돼서 배가 고파 식전의 상태가 된 거지. 그러면 이 식전의 상태로 갔을 때는 이제 혈당이 높은 게 아니라 반대로 낮아진 상태가 되었겠네. 그럼 이 혈당이 낮아졌다라는 정보 역시 누구에게 가느냐? 간내로 가는 거야. 간내가 이 정보를 받아서 역시 이자에게로 사인을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이자에서는 요번엔 알파 세포라는 곳에서 반응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글루카곤이다라고 하는 호르몬이 되는 거야.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서 여기서 혈당이 다시 높아지도록 정상 범위까지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되는 거야. 이때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반응하는 이 반응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 이 글리코겐의 저장 형태는 우리 몸에서 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 간에 인슐린은 와서 혈당을 낮추도록 저장 물질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간으로 와서 오히려 저장되었던 물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가져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랑의 자율신경계가 대표 물질이긴 하지만 호르몬도 이 혈당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랑 호르몬 물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과거에 수능에 나왔었던 칼슘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랑의 한 예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내보고 적용을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호르몬 농도 그리고 가로축이 칼슘의 농도. 이 칼슘의 농도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상 범위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호르몬이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호르몬과 B라는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 첫 번째,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누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호르몬을 볼 때 우리 아까 어떻게 본다 그랬어? 자극이 먼저 주어지고 이 자극을 해결하고자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 호르몬이 하나가 분비가 되어서 그 호르몬이 다시 칼슘의 농도를 정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칼슘의 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A라는 호르몬이 되고 이 A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 바로 갑상샘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칼슘의 농도가 높을 때 칼시토닌은 첫 번째 어디서부터 작용을 시작을 하느냐? 우리 소장에서 한번 붙어볼까? 소장이라 그러면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거잖아. 이 흡수를 굳이 내 몸에 많이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흡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콩팥. 콩팥에서는 어떠할까 그럼? 콩팥에서는 한번 여과가 된 것을 배설하기 전에 필요한 물과 무기염류, 영양소들을 다시 재흡수를 하잖아. 그때 굳이 이 칼슘을 재흡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재흡수의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세 번째, 뼈로 가면 하고 얘기할 수 있겠네. 우리 뼈는 칼슘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칼슘을 덩어리로 모아두고 있는 장소지. 근데 내 몸속에 이미 혈액에 칼슘이 많아.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혈액 칼슘을 어디다가 넣겠어? 뼈에다가 계속 갖다가 붙여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뼈에 흡착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 칼시토닌이란 호르몬이 칼슘 농도가 높을 때 나와서 하는 역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누굴까? 라고 하면 아까처럼 해석하면 되겠지? 칼슘 농도가 낮을 때 분비되는 B는 칼슘 농도를 높여서 정상 범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 그때의 호르몬은 바로 B가 되겠고 B 호르몬이 바로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파라토르몬이 된다. 이 파라토르몬이라는 이 호르몬의 역할은 1번, 2번, 3번이 모두 반대가 되면 되겠네. 칼슘이 부족할 때니까 소장에서 흡수율을 높여서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콩팥에서 재흡수도 당연히 높여서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뼈에서는 용출을 시켜서 뼈가 약화되더라도 혈액 안에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도 또 다른 기랑의 예가 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조절되는 항상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 몸에서 조절되는 우리 몸의 항상성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혈당 유지라고 하는 혈의 양,
바로 혈당량이라고도 하지. 이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칼시톤 우리가 앞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형태로 이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 두 번째, 칼슘 이온의 농도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워지는 이 부분, 칼슘의 농도가 조절되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으로도 충분하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이렇게 두 개만 중요하냐? 그것은 아니야. 바로 삼투압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투압과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삼투압 조절.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젯밤에 잠들기 전 절대 놓칠 수 없는 야식의 유혹. 그래서 라면을 짜게 먹고 잤다면 말이지. 짜게 먹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짜게 먹은 경우 내 몸속에 체액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겠고, 체액의 농도가 올라갔으니 나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 보통 이렇게 표현해. 약 수분이 2% 정도 부족하면 나는 갈증이 나면서 물을 찾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당연히 그때 물을 마시면 너무 좋아.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미처 물이 공급되지 못할 때도 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물을 먹고 싶어진 나는 체액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오줌 양을 줄여주자. 근데 오줌을 다른 말로 이뇨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뇨를 줄여보자 라는 거지. 이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다른 이름으로 바소프레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로 ADH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오줌을 줄여야 되니까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분 재흡수량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칼슘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한 종류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나트륨, 염소 이런 다양한 무기염료들은 가능하면 재흡수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래서 재흡수를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부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을 우리는 줄이자. 그래서 무기염류가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줄여버리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오줌이 생길까? 물은 재흡수가 다 됐어. 그래서 오줌의 입장에서 오줌의 양은 되게 적어진 거야. 그리고 무기염류는 재흡수를 안 했어. 오줌에 다 들어있는 거야. 엄청 진하겠지. 그래서 진한 소량의 오줌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내가 먹었던 모든 물은 어떻게 될까? 체액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 그래서 체액의 양은 늘어나고 체액의 농도는 떨어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늘어난 체액에 의해서 얼굴은 달이 뜨게 되는 거고. 이것이 짜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반대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엇을 많이 마시라 그래? 물을 마신 경우.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물은 이온 음료 아닌 순수한 물일 때 체액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 나 오줌량을 좀 늘려야겠어요. 그러니 항이뇨 시키면 안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을 줄여서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량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오줌을 되게 많이 만들 거예요. 무기염류는 몸에 필요하니 재흡수량을 늘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무기염류를 실제로 늘어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다량의 묽은 오줌이 생기고
몸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니 조금씩 우리는 오히려 붓기가 빠지는 형태가 이 물을 마신 경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투압 조절이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체온 조절. 체온 조절 역시 자극이 먼저 있어야 해. 지금 보는 것처럼 식전, 식후 혈당량의 자극이 먼저 있었지. 짜게 먹은 경우, 물을 마신 경우 농도 변화가 먼저 자극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 자극이 더울 때 또는 추울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울 때라고 하는 것은 고온 자극이, 추울 때라고 하는 것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다라는 뜻이 될 거야. 자, 더울 때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체외로 빠져나가는 열의 방출량,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부터 증가시켜야 되겠죠. 내가 너무 더워, 내 안에 열이 너무 많아, 얘부터 빼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체외로 빠져나가려면 모세혈관이 피부 가까이 쪽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가능한 한 열을 잃어버려 줘야 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조절하는 모세혈관 관략근, 일명 임모근이라고 하거든. 임모근이 모두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 임모근이 이완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피가 바깥쪽으로 몰리니까 운동 같은 거 막 하면 얼굴도 손발도 빨갛게 혈액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때 우리는 땀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때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열 발생량은 어떨까? 이것은 많이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다. 감소. 세포 호흡을 많이 해서 열을 만들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때는 내 안에서 지금 열이 나서 바깥으로 빼내는 중이니까. 그래서 세포 호흡을 줄이기 위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감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호흡이 줄어들게 되면 세포 호흡을 적게 하니까 혈당을 잘 소비하지 않겠지. 그래서 혈당이 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될 것 같아. 이해가 됐어? 자, 추울 때로 넘어가 보자. 반대로 추울 때는 체외로 방출되는 열의 양은 감소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모세혈관 임모근을 수축시켜서 피가 몸 안쪽으로만 돌게 하고 바깥까지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거야. 이때 기본으로 생기는 것이 소름 돋았네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의 상태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유지되면 바깥쪽에 있는 세포액이 충분하게 혈액순환을 하지 못해서 얼어버리는 동상이라고 하는 상태까지도 나타나게 되겠지. 물론 이것은 극한 상황일 때. 자, 반대로 이때는 체내에서의 열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시켜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고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티록신의 양이 증가되겠지. 그러면 티록신이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열심히 사용을 하니까 혈당이 빠르게 감소해질 거야. 그러면 이때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부신 거질에 있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통해서 또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영양소를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포도당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부신 속질 호르몬의 역할이 이때 나타나게 되겠지. 근데 이때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 보통 추울 때 교감신경도 함께 반응을 하겠구나. 그러면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이 나타나게 되겠네. 우리 몸의 작용은 호르몬과 신경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정작 공부하는 우리는 너무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살짝 긴장을 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집중엔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너무 더운 곳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살짝 추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집중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 몸의 환경에다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